안가주망 77페이지. 온갖 것들이 낫 이제는 순수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등의 시집을 출간한 유계영 시인은 시의 통상적인 창작 독해 방식을 비틀고 있다. 그녀의 시는 언어와 세계의 확고부동한 관계를 기각하는 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경하고 불가해한 말의 병치로 넘쳐난다. 조금은 해석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일요일에 분명하고 월요일에 사라지는 월요일을 보자. 영과 이런 가정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코딩 형식이다. 사회적 의사소통망은 부호화된 입력 패턴만을 사용할 뿐 다른 말의 출력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9에서 0으로 다시 0에서 1로 언어적 매트릭스는 자동화되어 있다. 시인은 언어의 지시적, 사전적 정의를 비트는 방식으로 말의 자동화에 저항하지만 0과 1의 상투적 변환 시스템은 지속될 뿐이다. 그러므로 0과 1은 무와 유, 더 나아가 부재와 존재가 아니라 무의미한 명령만을 반복하는 유령의 시스템이다. 인간의 가상적 언술 체계를 절단하고 정제시키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감각을 파괴하는 시적 언어가 필요하다. 시인은 어떤 행렬 체계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의 언어를 갖고자 열망한다. 하지만 이는 대중에게 돌팔매를 당하거나 스스로 괴물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유기영 시에서 볼 수 있듯 시적인 것은 지배질서의 자동화된 언술 체계를 전복하는 문화적 본기이다. 마르크스주의 언어 철학에 기대지 않더라도 인간의 음성, 문자 언어는 초국적 자본의 언술체계에 포섭돼 있다. 일상 언어가 정치 권력에 의해 이반되거나 조율된다는 나이브한 주장이 아니다. 표준 언어는 자연어가 아니라 인공어이다. 그거는 다양한 억양과 표기의 차이를 탈색한 후 획일적인 문법 규범에 근거해 표준적인 것과 비표준적인 것을 분할하고 위계해야 한다. 서울말과 부산말 혹은 서울말과 대구말의 격차는 이내 지워지고 동일한 음원 모델과 문법 규칙에 복종할 것을 강요당한다. 시적인 것은 이러한 차이와 분별을 해체하는 전복적 행위이며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시는 독자와의 교환 불가능한 언어를 직조해야 하는 부채 때문에 매순간 대중 독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다. 고독의 시간 속에서 저항의 감수성을 풀무지라는 대장장이처럼 땅땅 지배질서의 감성체계를 타격하는 시인의 옵조림에 귀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그대는 들리는가? 저 구슬픈 업라이징의 랩소디가. 현장 비평. 매일매일 새로운 포옹. 김예경 오늘의 마음 시인 동네 2019년. 시 독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현대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전위적 수사나 독자의 부족한 문해력 탓이 아니다. 시 읽기는 세계와 사물, 우주와 자연에 대한 무지를 폭로하고 자각하게 하는 이질적 세계 타자 체험이다. 시는 세계와 사물의 숨겨진 자태를 가시화하는 심미적 표현 양식으로 김예경의 시 역시 그러하다. 해방과 포옹 김예경 시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개의 비평적 키워드이다. 첫 번째 시지 고양이의 잠이 지배질서의 문법체계에 포섭되어 있는 언어를 해방시키는 오감의 쟁취였다면 두 번째 시지 오늘의 마음 시인 동네 2019년은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자기 성찰이자 사물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말 건네미라 할 수 있다. 김희경의 시는 표준화된 정석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공인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구속하는 주체 관리 장치이다. 랑구로서의 말은 집단의 헤게모니를 기입하고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구속하고 통치함으로써 집단적 인간형과 규격화된 인간형을 창안하고 육성한다. 일상화의 규범은 진부한 감각신호와 정보체계를 아무런 의심 없이 수용하게 하며 이런 자동화된 언술체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시는 일상어의 속박과 식민화에 저항한다. 시는 통속적 언어가 폐기한 시적 감수성을 복원함으로써 대상의 자유로운 모습을 근접하고자 하는 수행적 컨셉이다. 시적 감수성은 사물과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며 그것은 기존의 언어 규칙을 넘어서는 말의 범람을 가능하게 한다. 시인은 이를 천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언술 방식과 분별되는 시적 언어는 언제나 천말이며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이다. 대지의 문법에 구속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바라는 다른 삶의 가능성을 개시하게 한다. 하지만 웅얼거림에 가까운 천말은 곧바로 통속화된다. 시도 인간의 랑그 체계 속에서는 흰 포말같이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집 제목의 의미 맥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적 언어는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 어제의 시간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표현과 싸우며 오늘의 마음 표현을 끝없이 정초해 나가야 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기성세대의 언어 감각을 타파하고 역동적 감수성을 건립하기 위한 해방의 사보타주의다. 엄청나게 고단한 작업이지만 시인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허나 궁금해진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오늘의 마음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시인의 숙명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인은 언어의 커뮤니케이션과 기능을 파괴하고 인간의 청각으로 확인 불가능한 목소리와 조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성과 오감으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재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을 감지하는 촉수이다. 빛 너머의 빛에서 보듯 굳이 마르틴 하이데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인은 비가시적 대상과 사건을 도래시키는 존재의 목자이며 지구 반대편의 성탄제를 축복하는 우주의 사제이다.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적막하게 서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실존하고 있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를 옥상과 수다에 비유한다면 예를 살펴보자. 먼저 시는 사방의 얼굴을 조망하는 옥상과 다르지 않다. 옥상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나머지 풍경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는 존재론적 대화이다. 해변의 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인은 사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이다. 일상의 자동화된 정보체계를 정지시키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발굴시키는 실존적 대화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시즈기를 제빵사가 빵을 만드는 과정으로 상상하고 있다. 사물과 존재의 다양한 풍미를 감지하는 순간 서정적 세계가 개방된다. 흥미로운 것은 별다른 조리법이 없다는 것. 시인은 레시피도 없이 존재의 속성을 언어로 직조해낸다. 시는 우주와 존재가 부풀어 오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가시적 존재를 감각하고 껴안는 문학적 행위이다. 즉 시의 언어란 매일매일 새롭게 감지되는 대상화의 언어 존재론적 포옹인 셈이다. 노숙이라는 작품은 시적 포옹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준다. 주류 사회의 거주 공간에서 쫓겨난 존재를 감각하는 것, 바로 유령 같은 존재, 와의 만남이다. 여기에서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노숙, 노인의 잠, 폐지 줍는 노인에서 보듯 그녀는 시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부서진 삶의 자리로 진입한다. 노숙인을 유령에 비유한 것은 특이한 시각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입장을 도치시킨 시적 표현이 유니크하다. 지하도를 지나는 행인들의 시선이 슬쩍슬쩍 노숙인에게 가닿는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회적 공간에서 내쫓긴 존재의 비가시성을 가시함으로써 현대사회 인간 소외 현상을 체감하게 한다. 노인의 장갑 해지 짚는 노인도 마찬가지다. 노년의 삶은 부유하고 있다. 말년의 삶 역시 안정적 정주가 허락되지 않으며 그저 잠 속에서만 평화로운 생을 꿈꿀 수 있을 뿐이다. 노인의 방으로 햇살이 기웃거리다 간다. 표현에서 환기할 수 있듯 시적 화자의 삶은 여유가 없고 힘겨운 굴곡의 연속이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감지하는 시인의 마음은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닳고 닳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따뜻한 실존 감각이다. 김희강의 시는 감상적인 토론과 값싼 연민으로 추락하지 않는다. 시인의 미덕이자 특장점이라 할 수 있다. 마들렌을 찾아해서 보듯 시인의 마음은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지금은 사라진 곳을 향한다. 마들렌은 이곳에 없다. 마들렌은 지도에는 있으나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마들렌 찾기는 환영을 쫓는 일이 아니다. 인기척에서와 같이 그것은 체온의 낮은 볼목을 탐색하고 마음을 나누는 행위이자 싸늘하고 차가운 삶의 자리를 감지하는 일이다. 이는 저녁밥 단추를 채우며 상점 뒤편에 벽화가 그려진 골목이 있어요. 등과 같은 골목 시편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사람이 떠난 상가와 골목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아직 걸어야 할 아침이나 걷는 사람에게 살펴볼 수 있듯 시인의 골목 탐방은 단순한 보행이나 투어가 아니라 시적 직감을 총동원한 감각의 순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리강의 시를 근대의 산책자 개념으로 독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시인의 걷기와 응시는 자본의 스펙터클한 집적물을 기록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바깥에 위치해 있는 왜소한 풍경을 감각하는 행위이다. 단추를 채우며 에서 보도 골목은 추잡한 절망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공간이며 한 줌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이 어둠의 장소이다. 하지만 김희강의 시는 감상적 허무주의로 추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돋아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손쉽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녁밥에서 보도 고단한 삶을 지탱하게 하는 생의 조리법을 발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일까 실피츠 같은 골목의 생존 결방은 무척 견고하다. 서로가 서로의 매듭이 되어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다. 시인이 슬픔이 이제 우리를 지나쳐갔다고 자신에게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시인에게 시는 슬픔을 지우는 주문과 다르지 않다. 김혜강 시인은 부서져가는 삶을 인간의 자리를 매일같이 새롭게 감각하고 있다. 그러면 시인의 마음은 언제나 오늘의 시간에 정박한다. 시란 사물과 인간의 마음을 읽어주는 일이다. 다만 마음이 과잉된 감상주의로 분출되어서는 곤란하다. 다행히도 시인은 빈곤과 슬픔을
소재주의로 전유하지 않으며 사물과 인간의 모습을 존재론적 차원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치열한 언어 탐구가 그 방중이다. 시는 감상적 소재주의와 언어적 기교주의를 넘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사물과 세계를 감각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현대 시 읽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시가 독자를 무시한 탄미적 엘리트주의의 성취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김영학 시인의 근작 시집 오늘의 마음에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마음, 매일매일 세상을 포옹하는 따뜻한 마음을 배운다. 요플레와 해독주스, 정익진, 낙타코끼리 얼룩말, 신생 2014년. 정익진 시인을 만난 적이 있다. 시인은 감옥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시인의 성품과 달리 그의 시는 위트가 넘치고 발랄하며 또 어떤 때는 괴기스럽거나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는 정익진 시인이 언어라는 시우새를 붙잡고 끊임없이 풀무지가 매질을 가하고 있는 대장장이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의 시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육하해낸 주철과 같다. 그래서 시인을 만나면 쓸모없는 말의 덩어리조차도 늘 새롭게 재련되고 조용될 수밖에 없다. 시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문학의 쓸모에 대해 조금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문학은 사물과 인간의 형상을 재현하거나 반영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특별히 문학과 사회의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문학 비평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문학은 작가의 의도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서 억압된 무의식을 발견하고 발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학이 정신분석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익진 시인 역시 그런 이론주의에 함몰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문학이 아니 시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그 자체로서는 무용하다. 그래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시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방식으로 되물어지거나 최소한 그와 같은 물음을 동반해야 한다. 언어 예술서로서의 문학은 이미 사망했다는 식의 종언론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학의 매개 기반이 퇴조하였으며 이미 문학이 사회 정치, 문화의 주류 양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문학을 인류의 정신사적 유산이자 고급 예술의 산물로서만 이해하는 시각이기 때문이다. 허며 문학 특히 그 중에서도 시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일까? 정익진 시인의 근작 시집 낙타코끼리 얼룩말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다. 먼저 타자기라는 작품을 예로 들 수 있다. 타자기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낡은 필기 기계이다. 하지만 타자기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의 발명으로 이어지는 기록 기술의 혁명은 단순히 인간의 말을 옮겨 적는 필기 기술의 혁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을 규칙화하고 체계화해서 정리하는 새로운 언술 방식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타자기의 발명은 말의 기록 방식만이 아니라 말이 발화되고 정리되는 시스템 자체를 표상한다. 개인의 소통, 대화 매뉴얼이 테크놀로지 기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그것은 공적 언어의 개통과 계보를 구축하고 또 이를 정렬하고 나열하는 말의 계열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정익진 시인이 타자기의 타이프 소리를 군합발의 제시 청읍으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 재치 있는 상상력의 발현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타자기를 필기 기계라고 쓴 것은 그것이 주체의 언어, 용법을 자동화하는 기계적 메커니즘을 내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언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일련의 질서를 부여받고 그 체계 속에서 이른바 보편성을 획득하고 소통한다. 이와 같은 언어학적 시각은 대인 의사소통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 문식성이 필요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언어의 사회성이 주체의 발화 의도나 맥락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정익진 시인은 언어의 사회성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의 자율성에 더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속 이전의 언어 감각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자동화되어 있는 말의 사용 방식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재룡 평론가가 세 번째 시집 스켓의 해설에서 그의 시적 특질이 언어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물론 정익진 씨의 자율성 탐구는 순별한 언어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 형광등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너와 나 한쪽이 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연대는 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자의 언어 감각은 너무도 불투명한 탓에 그렇게 의사소통의 매듭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짚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익진 시인이 빛을 감각함으로써 주체와 타자의 언어적 교환 행위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또 그것이 대화와 연대라는 이름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다. 특히 영민한 인문학자의 강의 속에서 오히려 울렁거림과
몽롱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청자와 하자 사이의 소통 가능성이 언제든 굴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적 정황이다. 이와 같이 정의진 시인은 언어의 통상적 규율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율을 거스르고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시창작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도하게 주체의 무의식을 탐구하거나 언어를 해체하는 방식의 기교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다채로운 시적 포리즘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정익진의 시는 매우 감각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군이 형광등, 요플레, 생쥐병, 드립보이 등이다. 드럼보이 등이다. 생수병과 드럼보이가 기존의 언어체계 속에 포섭되지 않는 시의 활력을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지하고 있다면 요플레와 형광등은 그것을 각각 미각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감각화하고 있다. 시는 모두 기존의 언어 용법과 규칙에 저항하는 새로운 이미저리 있다. 정익진 시의 감각적 이미지는 시니피함과 시니피의 인위적 결합 방식의 틈을 낸다. 이것은 요플레라는 작품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시에서 기존의 기의 관계를 허물고 공적 언어와 시적 언어, 사적 언어, 대언어와 소언어, 사회 언어와 개인 언어의 매듭을 풀고 다시 묶는다. 이때 자동화되어 있는 일상의 언어 규칙은 무너진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정익진의 시가 전투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유쾌한 언어 놀이와 같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요플레하고 말하면 괜찮아질 것이란 시인의 상상력은 무척 기발하다. 시인을 만나면 안녕 요플레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가. 이와 같은 시적 상상력은 관습적인 문법 규칙, 규율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말의 가능성을 탐문한다. 물론 말의 새로움은 그저 언어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의 갱신은 곧 삶의 혁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도 자본 국가의 자동화된 소통 생존 시스템 속에서 똑같은 말과 삶을 되풀이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시인은 기존의 사회적 언어 시스템을 세세히 생산하는 말의 체계를 모조입술이라 부른다. 모조입술은 야성을 잃어버린 언어이며 사람을 지치게 하는 언어 재현 체계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조입술의 재현 체계를 부정하고 어긋내는 시적 웅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일까? 낙타코끼리 얼룩말 일부의 코요테를 기다리며 연장해서 확인할 수 있듯 그것은 말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코요테는 폭발, 갇힌 모래를 기다리는 야성적 언어의 이미저리이다. 그래서 코요테를 기다리며 연장은 우리 삶의 질서와 모습을 재생산한 모조 입술의 반복적 사용을 기각하는 야성적 언어의 갈망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지식이나 규칙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언어 시스템이나 규범성 그리고 획일적 보편성으로서의 언어 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익진 시의 근본적인 지향이다. 시인에게 있어 동시대의 시적 사명은 자본과 권력의 시스템에 의해 부여되고 기입되는 말 삶의 용법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재구성 작업은 지배 집단이 등기해 놓은 말의 관성과 독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말의 가능을 모색하는 독대의 과정, 즉 모호하고 복잡한 세상과 맞서 말의 자립선언을 의미한다. 시인이 나의 토마토는 어디에 매달려 있나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것은 그 때문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만 해도 끔찍하고 이가 갈리며 전부 갈아 마시고 싶다는 시인의 절규는 주어진 말의 규칙과 의미를 해독하는 과정을 해체하고 자본국가의 권력이 구사하는 언술 체계의 독소를 제거하는 시적 해독 행위와 다르지 않다. 물론 우리 신체에 기입되어 있는 말의 독소를 해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는 극심한 명현현상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정익진의 시를 읽는 독자들이 생경하면서도 낯선 언어적 체험을 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니 정익진 시인의 작품이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무 놀라거나 분노하지 말자. 그의 독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언어적 이물감은 자동화된 언어 규율이 용해되고 있는 해독의 명현 증상이기 때문이다. 정익진의 시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 재현적인 말의 해독을 분쇄하여 해독하는 해독주스와 같다. 하지만 그의 시를 읽는 것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부득이한 처방이 아니라 마치 달콤한 오플레이를 떠먹는 것과 같은 즐거운 미의 체험이다. 샤워라는 작품의 한 구절을 떠올려보자. 물방울이 즐거워 몸을 파닥거린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생각만 해도 유쾌하지 않은가. 학교에서 배운 분석적 시 이해의 방법을 버리고 시인이 감각하고 발견한 날과 그대로의 언어를 만나보자.
그 순간 우리 몸의 세포는 활성화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나의 비평 언어는 언제쯤 즐거워 몸을 파닥거릴 수 있을까? 낯선 감각의 자리, 그 미지의 장소를 경험하게 해준 시인에게 감사한다. 안녕, 노플레. 시적 타전과 수리되는 삶. 안현미,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 안현미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을 읽으며 다시 삶의 전의를 다진다. 몇 주째 시집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전작 공공과 이별의 재구성을 다시 읽어보아도 명백한 문장의 평문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녀의 세 번째 시집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로 간통하고 있는 독특한 시적 구성법과 같이 이 서평 쓰기는 마치 꼬리가 없는 꼬리잡기 게임을 지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자의 의식 안에서 열심히 밑줄을 긋고 시인의 의도를 쫓아가고자 하지만 물론 이것이 신 비평에서 말하는 의도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시적 독해와 재구성 작업은 늘 실패하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는 무의식에서의 침잠이나 시적 언어를 해체하는 방식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도 통상적인 시의 해독 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시집에는 연작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기억을 재구성하는 하고 있는 작품군이 많다. 예를 들면 100% 호텔과 느 카바레 같은 제목의 정치적인 시 그리고 베lum나무의 동쪽과 배롱나무 안쪽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호한 구성은 시집의 텍스트 배치 전략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의 작품과 구성 의도가 아니라 각각의 시편이 일정한 여백과 시간을 두고 있으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내밀하게 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현미 시인이 안현미 시인은 각자의 언어적 차이에 의해 무한히 의미가 미끄러지고 유보되는 상황, 또 그러면서도 서로의 어깨를 내주고 다시 기대면서 공통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을 중시한다. 시인은 그 불확정적인 만남과 연대가 시의 형식이자 삶의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것은 거울도 지도도 없이 다른 차원의 시간의 열림을 기다리는 혹은 무참한 어떤 삶의 가능성을 견디는 시간들이기에 고통스럽다. 그 흔적과 편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집을 가로지르고 있는 시와 삶의 재구성 전략, 그녀는 이 용법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선 성공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 아주 미진하고 연약하지만 이를 통해 공동의 삶을 향한 시적 지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시에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과정을 시적 주제와 타자를 잊고 감각하는 것이며 동시에 시와 삶을 매개하는 삶의 호흡이라 할 만하다. 시인이 숨을 들이마시는 과정은 그 자체로 시작 행위와 동일시된다. 하지만 시적 호흡이 그 자체로 음악이 되고 시가 되고 밥이 되고 법이 되고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조작되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시적 언어를 구성하는 소각한 현실 재현적 태도와 용법으로부터 결별을 의미한다. 그녀가 우리에게 송신하는 시적 타전은 이상하고 어이없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시가 나오는 동시대적 풍경이다. 그러니 통상적 어법으로서의 시적 생산과 결별하는 걸 소각한 현실 구조 속에서 또 오히려 시의 생산이 부응하고 있음을 직파하는 것. 다시 말해 시와의 이별이 시작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집의 주제 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이별은 이별인 동시에 이별이 아니겠는가. 시인이 재구성하고자 하는 이별의 새로운 모습은 기존의 시적 문법에 대한 결별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별은 피도 눈물도 없이 심지어 총도 핵도 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 우리의 입장을 세울 틈도 없이 우리의 삶을 분리하고 분배하는 통념이고 지배구조이다. 그것은 형상은 천민자본주의적 시스템일 수도 있고 9시부터 18시까지 매일매일 서류를 작성하며 유지되는 일상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시인과는 끝내 화해할 수 없는 자본의 감각체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별이 부여하고 있는 감각체계는 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통해 수리되어야 한다. 이른바 이별의 이중주, 그것은 일상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마음과 삶을 일으켜 세우는 시적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인식과 시적 전망은 다소 회의적이다. 합체나 해체를 전제로 한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우리 세계를 유기적 순환론의 입장에서 다시 구축하고자 하는 낙관론이나 가격한 언어 해체 작업에 동의하지 않는다. 안현미 시인에 의해 포착되고 있는 파국의 이미지, 다시 말해 회오리가 발발하고 태풍이 강타하고 쓰나미가 쓸어가고 원전이 폭발하고 지구 곳곳이 아픈 밤의 풍경은 문학적 리얼리티의 복원이나 현실 정치적 웅정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그녀에게 정치적인 시는 혁명을 추동하는 전선의 재구축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총도 핵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키는 관성으로부터 매순간 이별을 선언하는 시적 실천 그 자체에 더 가까운 것이다. 그것은 시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다시 말해 들숨과 날숨을 통해 세계와 타자를 새롭게 감각하고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안현미 시인이 사랑은 어느 날 수리된다에 이르러 완연한 자기만의 언어와 미학적 지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별수리센터의 한 대목을 적으며 독후감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란 시인의 기대는 수리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이별을 수리하는 혹독한 이별의 과정,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픈 부록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정말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요 차라리 죽는다면 당신 손에 죽겠다고 시인과 같이 말할 용기가 있을까? 노동의 종언에서 노동의 정치로 불면의 무력감으로부터 불면의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의 연속이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사멸과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생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조차 비인간적인 실정법을 적용하고 있는 자본의 냉정함 앞에서 우리는 그저 처절한 무력감을 느낄 뿐이다. 불면의 무력감을 발병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 구조가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게임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정교한 통치술에 대항하는 비평의 웅조는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시약과 다르지 않다. 칼 마르크스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는 생산 양식을 구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 그래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 자본가에게 노동자의 노동력이란 강제성을 부과하여 재생산해야 하는 생산 원리에 불과하다. 노동계급은 스스로 숙련공이 되는 방식으로 자본의 경영 시스템을 거스르기도 했지만 오히려 자본가는 숙련공의 지위를 해체하고 노동공간과 기술을 평준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봉쇄하였다. 즉 근대 이후의 임금 노동자는 노동의 인연가치를 약탈하는 자본의 전횡을 전복할 수 있는 생산 양식을 구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격파하거나 탈취하지도 못하였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이 생산 양식을 공동 소유하는 대안적인 생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의 저항을 뚫고 진격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거나 꺾을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양식을 대한 발명이 아니다. 노동자 집단은 자본의 생산 양식 혹은 그것에서 추출되는 생산물과 생산력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생산 공정의 기계화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의 시간을 줄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시간의 증가와 감소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초기 산업 자본주의의 역사적 중례에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힘겨운 노동의 과정 속에서 가끔 누릴 수 있는 복지 여가를 추구하는 것일까? 혹 그렇지 않다면 노동자의 계급적 신분을 일시에 탈바꿈할 수 있는 대파기금, 도박, 로또일까? 대답은 그 어느 쪽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일까? 묵시록적 계기와 같이 현 단계의 자본주의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전멸시키는 급진적 계급투쟁이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도래할 파국만이 자본의 생산 양식을 탈환할 수 있는 방법일까? 이와 같은 물음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투쟁의 기능성을 되묻는 데서 출발한다. 해체된 연대, 분할, 분열의 노동지형화, 한국 노동계의 운동성은 정치적 역량과 매개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동구권의 몰락 이후 노동운동이 점차 패퇴의 길로 기울어져 가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는 개별 노동운동가들의 강도나 현실 변형 의지가 쇠퇴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소수의 노동운동가들이 보여주는 격렬한 의지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패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노동계급의 연대가 해체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노동계급이 거대한 골리앗의 악력을 갖고 자본국가의 컨테이어 벨트를 움켜쥐던 시기가 있었다. 1987년 노동봉기가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이 급변하였던 탓도 있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줄곧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성장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직장 내 노동자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지식인 친구들을 갈망하던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투쟁에서 큰 분기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전태일의 분신은 노동계급의 내부 결속을 견고하게 한 것은 물론 노동자의 외부 연대의식 역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그는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을 서술하면서 전태일의 순교는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여러 의미에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 노동계급 형성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그들의 가슴속에 저항과 반항의 정신을 심어주었고, 그때까지 집단적인 목표를 위해 노동자들을 고취하고 동원할 수 있는 성스러운 상징과 존경할 만한 전통이 없었다. 한국의 노동계급에 강력한 상징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또한 급속한 수출 주도형 산업 과정이 만들어낸 노동 문제가 산업 영역에 감춰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폭발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산업 노동자들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 변혁의 핵심 세력으로서 역사의 장에 들어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로 명명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공세란 계급의식과 정치투쟁, 그리고 노동계급의 연대와 정치 세력과의 결속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는 노동계급의 사회 변혁의 핵심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는 노동의 대공세를 가능하게 했던 혁명의 시기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소비주의와 외환위기가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었다. 물론 자본가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고통의 현상학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노동 유연화라는 지금은 더 비유만을 통해 사용 가능한 경영 전략, 노동의 통치술의 활성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 계급의 분할과 분열 양상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도래하였다. 이른 시기에 기로에선 노동 계급을 예고했던 구이근의 약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는 노동 계급의 내적 분화가 다양한 방식과 층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급은 급격한 분해의 과정을 겪는다. 대기업 노동자와 소기업 노동자, 노동의 내부와 외부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양상이 그것이다. 자본국가는 합법적인 장치를 통해 노동계급을 분할하고 분해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법이다. 이제 노동계급은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과 범주를 묶일 수 없게 되었다. 자본국가의 공모관계가 획직하는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자 내부를 분열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내외부 역시 분할한다. 이 결과 노동의 외부는 끊임없이 타자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주민과 내국인, 고졸과 대졸, 여성과 남성, 육체노동과 사무노동, 본사직원과 파견직원 등 노동은 지역과 국경을 경계를 넘어 무한히 이동한다. 심각한 것은 노동계급의 내적 분열이 노동자의 계급적 동질성을 붕괴시키며 노동계급의 조직적 역량을 와해시킨다는 점이다. 즉 노동계급의 정체성과 연대가 파악이 되는 것.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날의 노동계급은 연대에 필요한 신체와 영혼을 잃어버린 탈영토화된 계급이다.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에 길을 걸고 경쟁해야 하는 노동자와 예비 노동자는 위태로운 삶의 벼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산업 노동자든 인지 노동자든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정규직은 늘 고용의 불안정성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은 언제나 해고의 공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 자본 국가는 이와 같은 경쟁 체제를 사적 능력주의를 탈바꿈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 취업과 고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자 변수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스펙과 능력만으로 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극복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에 기반한 능력주의는 국가 자본이 구축한 허위적인 노동윤리와 다르지 않다. 서구의 노동윤리가 노동자들의 몸과 영혼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종교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직장에서 엄수해야 하는 노동의 도덕률이야말로 노동자를 구속하고 자본 국가의 영토 속에 포섭하는 효율적인 기제이다. 이와 같이 정규 비정규의 분할은 노동의 유연화로 표상되는 경영 전략인 것만이 아니라 정규 바깥의 공간 속에 비정규를 배치하는 배제와 관리의 통치술이기도 하다. 이것은 포도주의나 케인스주의 혹은 테일러주의와 같은 경영 시스템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감시 통제 시스템이다. 바하마는 이를 두 가지 층위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본가는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희석시킨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파노티크 훈련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노동자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또 노동계급의 연대까지 와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정체성을 소모되고 소거할 경우 노동계급의 집합적 수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 결과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퇴조하고 노동의 연대는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의 안가박 프롤레타리아와 프레카리아트, 초국가적 차원에서 노동계급의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노동계급의 연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앙드레 고르의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의 한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르는 프롤레타리아 권력은 자본의 권력과 정대층의 관계에 있으며 프롤레타리아의 화는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노동자들의 독자적 능력이 파괴될 때만 완성된다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계급은 독자적 능력으로 자본과 싸워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노동계급 혹은 노동자의 집합이라 명명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의 개별적 능력을 강조하거나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각각을 매개하고 묶는 단결 효과 속에서 강력한 정치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능력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력을 상실하지 않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노동계급의 분열은 초국가적이면서도 프랙탈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 자본주의적 합리성과 관련해서만 기능하는 생산력에 따라 이해관계, 능력, 자격 조건을 결정하는 노동계급만을 선호한다. 그러나 자본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개인의 능력과 성과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정이다. 또 힘겹게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고용과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연대와 투쟁 연대와 투쟁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자기 스펙을 확대하고 포장하는 일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자유경쟁은 개인의 노동윤리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본 국가의 포섭 장치 속에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현 위치를 표시해주는 얼룩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과 성장이 우리 삶의 고용 불안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환상이 아니겠는가. 프롤레타리아는 절대적인 고급 노동계급 범주는 무너졌다. 통상 프롤레타리아는 노동하고 있는 계급과 동일시되었지만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노동계급이라는 등식조차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계급은 정규 고용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실업자로 분할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동윤리나 가치와 무관하게 프롤레타리아는 정체성의 혼란과 계급적 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를 완성된 계급이 아니라 비계급적이거나 형성 중인 계급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에 나온다. 아예 노동자 계급의 범죄에 포함될 수 없는 존재, 즉 고용 실업이라는 기준과 렌즈로는 포착되지 않는 불안정한 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인가? 프롤레타리아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불안정성이 노동의 공간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때 그들은 노동할 수 없는 장소나 일시적인 노동을 이어가는 장소로 추방된다. 즉 노동계급의 외부로 배제되어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를 배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비계급적 존재를 프롤레타리아와 구분하여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른다. 조정하는 역적 인지 자본주의에서와 이와 같은 흐름을 깔끔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의 계급 재구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착취할 수 있는 불불의 노동시간을 축소시킬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렇게 한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임시적으로만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발전된 자본주의일수록 이 경향은 뚜렷하다. 노동하고 있는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가 더 이상 동일시될 수 없게 된다. 실업자는 순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구조의 효과로 인해 점점 확장하는 존재로 된다. 그래서 대개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자본에게 저항하는 투쟁보다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정리해고 위협으로부터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압박으로부터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실리적 의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프롤레타리아와 프레카리아트, 즉 노동계급과 비계급의 상대적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획은 국지적인 측면이나 순환론적 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로 확장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과 현실은 외부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다. 노동계급의 공간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 프레카리아트의 취약성을 가시화되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는 노동자로 계급화되지 못하거나 임시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취약한 존재이자 불안정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존재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한데 조종하는 이들을 상빠삐에라 부른다. 그는 상빠삐에나 프레카리아트가 경제적 시민권이 박탈된 불안정한 존재라고 정의하며 그 불안정성은 고용 차원을 넘어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빠삐에나 프레카리아트는 쓰레기가 되는 삶에 놓인 잉여 존재와 다르지 않다. 현대 노동조합이나 노동정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프롤레타리아 혹은 프레카리아트에 가해지는 자본국가의 착취와 폭력을 대의 방어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정당이 아닌가? 왜 우리는 해방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노동과 정치의 동지애적 연대와 단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의 유연한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분할되었으며 또 동시대의 노동운동은 시민과 대중의 동반지지 효과를 창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즉 노동운동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변형을 추동하는 정치적 자원이나 사건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인 것에 탈한 노동의 종언에서 노동의 정치로. 그렇다면 앙드레 고르의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저 유명한 결별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동계급의 삶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자주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산업 사회의 프롤레타리아는 노동계급의 지위와 공간을 배타적 경계 수역으로 설정한다. 노동운동은 정치적인 것의 급진성을 자유 실천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실리를 확보하는 이익단체로 전환되는 경향이 잦아졌다. 물론 역으로 노동자 각각의 자율성과 활력을 감퇴시키는 교조주의적 주장이 강화되기도 한다.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통상적 개념과 상식으로는 새로운 삶을 위한 혁명적 노선을 생성할 수 없다. 그래서 앙드레 고르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프레카리아트의 계급적 사명에 더 주목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안녕이라는 놀랍고도 불편한 선언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창발하지 못하는 교조적인 노동운동과의 결별인 동시에 언제나 유보적이고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혁명 담론에 대한 거절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국가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잉여 가치를 강제하는 생산 시스템 자체를 격파해야 한다. 하지만 고르는 후기 산업 사회의 노동 분할 분열 양상이 지속되는 한 타율적 노동을 완전하게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노동의 자율적 섹터를 확장하는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 타율적인 노동의 도구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구체적인 방편인데 이것은 함께 노동함으로써 경제적인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흥미로운 것은 타율적 노동을 극복하고자 하는 앙드레 고르와 수동적 혁명을 넘어서고자 하는 조종안의 기획이 이 지점에서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또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시간제 근로와 같은 소각한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시간의 향기를 회복하는 일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거나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식의 제안과 방향 제시만으로는 곤란하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이른 시기 노동의 종말을 선언하고 도래할 실업 위기에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찾기가 힘든 많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기술의 확산 개념이란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한다. 전 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의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의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새로운 모욕과 함께 그들의 신뢰와 자존감은 날아가 버린다. 그들은 첨단의 새로운 국제적 상업 및 무역 세계에서 소모품화되고 관련이 없어지고 마침내 사라져버릴 것이다. 정부는 시장 부분에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범죄 계급의 증가에 대처한 경찰 증언과 감옥의 증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3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 방대한 통계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프레카리아트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여기에서 종말의 대상이 되는 노동은 일을 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임금 노동으로서의 노동과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그것은 기술 혁신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노동과 노동 공간을 의미한다. 특히 리프킨의 기술 혁신과 노동의 관계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고 해고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깎인 보수의 시간제로 일해야 하며 복지수당을 받아야 하게끔 밀려날 것이라는 예지는 묵시록에 가까운 것이다. 리프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제3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봉사활동과 같은 제3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비스 산업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낙관론은 중대한 비판에 직면한다. 조카 카펜치스는 자본주의적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더라도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와 더불어 막을 내리는 단선적 발전 경로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였다. 리프킨의 도시적인 미래투자를 비판한다.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리프킨이 마르크스 자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잘못 전유했다고 말한다. 첫째, 임금 이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 조건 개선.
강제된 노동을 단호히 거부하는 삶 형태를 지향하는 노동자 투쟁, 다시 말해 계급 투쟁의 이유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기술 변동은 노동자 못지않게 자본가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프킨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의해 노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오히려 계급 투쟁의 가능성을 비현실적 대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즉 노동의 종말은 기실 노동의 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탈정치적 예언록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종말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일까? 그래서 이 위기 혹은 이 경제적 어려움 역시도 힘을 모아 잘 넘어서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자본의 흐름과 노동의 질서가 복원되는 것인가 분명합니다. 자본국가의 축적 착취 시스템은 메시아적 정치 경제학의 소망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 순환론의 바탕을 구성하는 것은 자본국가의 통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가 공회전시키고 있는 포섭 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에 파국의 뒤안길을 열명하며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후기 산업 자본주의에 대한 임박한 파국론은 어쩌면 환상에 가까운 희망일 수 있다. 자본국가는 스스로를 계면하는 자본의 종말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낡은 관념 형태, 운동 형태, 조직 형태, 환골 탈태 없이는 자본국가의 구조적 모순, 지배 질서의 체계의 규율과 파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겨냥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삶, 노동을 강제하는 자본, 국가의 지배 질서이다. 우선 노동의 불안정성을 문제를 경제적 층이나 고용 노동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국가의 환골 탈퇴는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통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노동의 종말이 탈취한 정치 자리를 탈환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것을 분리하여 상대적 자율성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본국가의 기획은 대단히 정치적이다. 자본국가는 부를 위한 법률적 평등체계를 구축하며 부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평등을 은폐한다. 하지만 계급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노동계급이 분열되고 거대한 혁명의 담론이 붕괴된 호기산업 사회에서 어떤 정치를 꿈꿀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동시대의 노동문학은 작은 이정표를 제시한다. 노동시의 반격, 노동 혐오의 정치, 경제의 비판, 지워진 노동, 여전한 노동.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소수의 자본가나 권력자가 사회적 생산수단과 지배 형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장구한 역사적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치적 민주화나 경제적 민주화는 폭발적 혁명을 통해서만 이반되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난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에서 보듯 주권자의 권리와 공평한 분배 역시 대의적 정치 표현으로만 완수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어 부상하는 포퓰러리즘적 레토릭과는 무관한 말이다. 굳이 마르크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체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공정한 교환 작용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집단의 경제적 교환 방식은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적 교환 체계의 이의를 제기하는 합의된 사회적 작용 방식이 있다.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어긋난 부의 증식, 분배 시스템을 전복하고 번역할 수 있는 정치적 교섭 형식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혹은 노조라는 말은 금기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노동 혐오라는 말이 나올 정도도 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 실제로 소수의 진보 정당과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며 노동이란 키워드가 현실 정치의 핵심 공약이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지금 정치인들은 노동 혹은 노동조합이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치의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상의 자리에서도 노동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노동이라는 말은 고위험 직군 산업 노동자의 육체적 고단함과 삶의 질적 수준 저하를 환기시키는 표현으로 혹은 자신의 신체를 구속하고 마모시키는 혐오의 행위이자 회피 대상으로 왜곡되고 있다. 노동의 성격과 조건 변화에 따라 정보 노동, 인지 노동, 비물질 노동 등의 용어와 논의가 등장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편견은 여전하다. 왜 그런 것일까? 노동은 무엇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금기 언어이자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까? 노동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용법은 점차 지워지고 폐기 처분되어야 할 모욕적 수로가 되고 있다. 노동 혐오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적 의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측면과 함께 문화 정치학적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 혐오 혹은 계급 언어의 박탈 전략. 근대 초기 노동은 주체를 구속하는 일련의 규범 혹은 도덕 율로 기능하였다.
베버의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묘파하고 있듯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윤리는 주술화되고 신성화된 주체 관리 방식 중 하나였다. 노동자의 몸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킨 것.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는 노동자의 지위가 고양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위상이 조작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산업주의 자본주의 대공장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개인들 혹은 수능하는 인간들을 양산하고자 했으며 노동윤리는 이를 위한 효율적 신체 교육 기제로 기능하였다. 즉 노동윤리란 자본가들의 갈망과 행동 원리에 입각하여 노동자를 극면성식이라는 통제된 관습 속에 배치하는 상징 질서의 구축 과정이자 주체 관리의 수작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지금부터 바우만이 자본가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을 도덕을 고양시키는 경험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윤리의 생산에 관한 바우만의 글을 함께 읽어보자. 잠재적 노동자들이 자유의 상실에 저항함에 따라 노동윤리의 가르침이 더 뜨겁게 설파되었다. 설교의 목적은 그 반감을 다스리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노동윤리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 수단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공장 제도에 순응하고 그에 따라 독립성을 잃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성실한 노동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의 방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단으로 선전되었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동윤리는 노동자들의 자유를 통호하는 수단으로 뜨겁게 설파되었고 이는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동하였다. 물론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는 더 이상 금욕적 노동윤리에 포섭되지 않는다. 때로는 세속의 논리를 기동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의 폭력적이고 투기적인 축적 방식에 저항하기도 한다. 노동 해방을 위한 정치적 대외 반격이 노동자 간의 결속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계급투쟁의 조직적이 극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에서 70년대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술 주도형 산업화가 가속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기 삶의 자리와 공정한 몫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의 취약성과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정체성이 새롭게 인식되게 되었다. 노동자의 계급 인식은 계급 언어의 획득과 함께 구성되며 계급 언어는 현실 변혁에 직접적 목소리를 분출하는 조건 계기가 된다. 예를 들자면 영화 파업 전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노동자의 저항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떠한가? 주류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통계 수치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노동 환경이 1970에서 1980년대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전 지구적 세계화에 따른 자본,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내적 분화와 노동조합의 분열 역시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급적 주체와 비계급적 타자, 내부 노동자와 외부 노동자 등의 경계, 구획은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노동 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균열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미래 산업의 방향과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노동의 종언 담론이 노동의 정치적 요구를 압도하는 모양새다. 노동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화되며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혐오는 근대 자본주의 혹독한 육체 노동의 잔상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즉 노동 혐오는 개인의 정서와 육체를 마모시키는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 혐오는 노동 윤리를 통해 노동자의 감성 체계와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의 새로운 노동자 관리 장치이다. 1970년대 이후의 노동 총공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 인식과 연대 의식은 독점적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무기로 기능해왔다. 노동자 계급의 자기 인식은 그래서 저항의 감수성이 된다. 이에 비해 자본가의 관리 언어는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거칠고 폭력적인 집단으로 재현한다. 노동이라는 용어 혹은 노동자라는 이름이 타자화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르주아적 교합 방식의 안전성에 균열을 주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노동, 연대, 저항의 등과 관계가 상승 효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것을 우선 전략으로 삼는다. 노동 혐오 현상을 경제학적 주제만이 아니라 문화 정치학적 차원에서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본가 집단은 노동의 유연하라는 사용자 친화적 명분을 통해 노동자의 신분과 자격을 찍고 분열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부 노동자와 외부 노동자는 상대방의 이름을 타자하면서 연대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그렇다면 노동 혹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는 노동자 주체의 계급 언어를
박탈하고자 하는 치밀한 경영 전략과 다르지 않다. 언어는 의식을 구성한다. 계급 언어의 바탈은 계급 의식의 소거와 탈색에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노동자라는 계급 의식을 지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 혐오의 가장 내밀한 사회 통치 전략이다. 계급 언어의 환수, 노동 혐오의 탈계급성과 정치적 레토릭. 노동 혐오와 관련해서 언어 의식 정치에 관한 논의를 조금 더 진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주시하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매끄럽고 순수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특수한 이름을 부여하고 입안하는 방식에 따라 권력으로 작동한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지우고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일용직 알바 등의 이름을 등기하는 순간 노동자 자신의 계급 언어는 삭제되고 박탈당한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거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취약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혐오 발언은 무시무시한 상처로 기입된다.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 발언에서 이름은 타자에 대한 신조어의 전달로 그리고 그 전달 속에서 고유한 신조어의 제공으로 출현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혐오 발언이 말의 순간을 통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어떤 호명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혐오 발언이란 독특한 호명 작용과 수행 효과를 동반하는데 이는 주체의 상과 신문을 탈색하고 소고하고 신조어의 발명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근로자 개인이라는 신조어를 개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다. 노동에 대한 혐오 발언이 문제적인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재생산하는 문화적 증례이기 때문이다. 다시 배벌을 정리해보자. 근대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는 노동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 노동은 노예의 몫이었다. 노동은 시민의 범죄에 포함될 수 없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시민과 노동자는 엄밀하게 구분되었다. 물론 노예제 사회인 고대 그리스와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는 현대 사회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노동 혐오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동시성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는 노예인가 노동자인가? 자본가에게 자기 시간을 위임한 노동자의 삶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 건 역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정속된 존재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노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끝없이 유연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노동의 사회적 존재 양상과 관계 구성에서 시사점을 찾아보자. 노동자 주체에게 기입되어 있는 착취와 불평등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투쟁을 통해 타파되어 왔다. 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 집단의 교묘한 통치수는 노동계급의 연대와 권리 주장이 발화되도록 관망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노동 혐오는 노동자 계급을 분할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무기론 삶의 조건을 배분한다. 전자의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은 계급 의식을 부여받기 어렵고 전자의 영역을 성취한 이들은 후자의 상과 분리된 신분 의식을 고양하며 재생산하고자 한다. 나와 너의 명료한 경계 구획과 타자와는 계급 언어를 탈각한 새로운 이름을 통해 공고화된다. 버틀러는 미셸 푸코를 경유하면서 혐오 발언의 창시자는 발화 주체가 아니라 특정한 이름으로 도래하는 권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혐오 발언을 하는 주체는 그런 발언에 분명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주체는 그 발언의 창시자가 아니다. 인종차별 발언은 관습의 적용을 통해 작용한다. 그것은 순환된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말함을 위해 주체를 필요로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는 주체나 사용되는 특정 이름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는다. 권력은 위장을 통해 작동한다. 즉 권력은 스스로가 아닌 것으로 출현하게 된다. 아니 권력은 어떤 이름으로 출현하게 된다. 그녀는 혐오 발언의 사적 책임과 권력적 자동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혐오 발언의 주체를 처벌하는 것은 각종 혐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인식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혐오의 호명 방식은 복잡한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지만 검열과 추방의 메커니즘은 유사하다. 동성애, 장애인 등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라는 말은 국가 자본주의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불온한 이름으로 호명된다.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정당하게 용기하지 못하고 자기 검열과 배제의 논리를 통해 순환할 때 노동 혐오는 일련의 권력으로 이반되는 것이다. 프란츠 파농 역시 혐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배양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혐오를 정면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의 부재 혹은 상실한 혐오 발언을 지속시킨다. 물론 이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윤리적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버틀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혐오 발언 생산의 법적 근거와 논리를 보증해주는 것은 국가는 혐오 발언을 생산한다. 노동자라는 이름은 강력한 저항성과 연대의 상상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는 시장 자본주의 요구를 인용하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형제를
갈라치고 때리고 또 순환한다. 즉 국가는 노동 발언 혐오 발언이 막힘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자본 국가라는 어법을 자주 쓴다. 국가는 노동자를 분노, 연대, 저항의 이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응하고 생산하는 건실한 근로자로 새롭게 호명한다. 노동자는 이름은 자기 자신의 가해된 강제된 업무와 착취의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계급적 존재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는 계급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계급적 존재이다. 계급과 비계급으로 찢어진 노동 공동체는 단일 대우의 저항성을 구상하고 확장하기 어렵다. 후기 자본주의 하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계급 투쟁의 현실적 한계가 지적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그렇다면 노동 수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긋내는 문화적 실천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자라는 권리 언어를 회복하고 창안하는 일이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부당한 노동 탄압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 언어를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계급 언어를 탈취한다. 이를 통해 저항의 언어를 순환시킨 신분 언어로서 근로자 개인을 탄생시킨다. 노동 혹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노동자의 계급 언어를 박탈하는 정치 경제학적 격발 행위라고 한다면 역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과 계급 언어를 회복하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급 언어의 환수는 노동자 계급의 권리를 자각하는 권리 언어의 획득에서부터 시작된다. 권리 언어는 노동자의 계급 언어를 감지하고 지각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비계급적 위치에 놓여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의 취약한 삶을 감각하고 이해하는 수행 활동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삶을 스스로 고양할 수 있는 권리 언어의 발화 가능성을 구성하는 문화적 언술 양식은 무엇일까?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그것을 노동시에서 찾고 있다. 노동시 혹은 몸의 중심, 국가, 자본의 노동 혐오를 습격하는 권리 언어.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박영근, 백무산, 박노해 등과 같은 뛰어난 노동자 계급조신 시인을 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진보적 문예운동사의 관점에서도 이를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예비평이나 학술적 접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작품활동이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과 언어를 구성하는 문화적 실천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성혁 평론가는 미래의 시를 향하여에서 노동자의 전위적 성격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노동문학의 소주제적 논의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평적 작업이다. 그가 말하는 노동시의 전위성은 노동자의 계급 언어를 통해 저항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화하는 노동의 현장성과 수행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시의 노동시의 현장성과 수행성은 노동자의 계급 언어와 권리 언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내적 원리가 된다. 1980에서 90년대 노동시는 노동하는 주체의 계급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변화를 재구성하는 계급 언어의 생산이자 공유 양식이 분명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노동자 계급의 분화와 노동조합 분열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의 사회문화적 효용 역시 쇠퇴한다. 왜냐하면 프레카리아트로 호명되는 비계급적 존재가 증가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노래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자본국가의 착취구조와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당대의 노동시는 현실 변혁적 힘이 퇴색하거나 결여된 무력한 문예 양식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정세훈 시제 몸의 중심에 수록된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작품에는 이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문제인식이 담겨있다. 이런 시를 쓴다는 것이 80년대 썼던 시를 다시 쓴다는 것이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충남천하 유성기업 앞골다리 위 여차하면 뛰어내려 목을 매겠다는 목을 밧줄 건 천막 고공투쟁 아슬아슬 조마조마한데 야간 노동 폐지 노사 합의만 지키지 않고 노동 파괴 공작에 나선 자본이 있다고 분노의 시를 쓴다는 것이 정세훈 안전망이 될 수 있을까 부분.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노동자의 위태로운 삶에서 확인할 수 있듯 노동시의 목표는 계급 언어의 회복을 통해 인간의 삶을 대지 위에서 안착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 국가의 약탈과 계급 집단에 대한 혐오와 구속으로부터 인간의 시간을 자유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이라는 용어가 경멸과 혐오의 지시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1980년대 시기의 노동시 한 줄과 과연 자본가의 법적 조치와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특히 노동시를 통한 계급 언어 재탈취가 노동자 계급과 비계급적 존재를 한계 해방시킬 수 있는 언술 양식인지에 대해서는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동시는 시효가 만료된
시적 갈래가 아니다. 또한 노동시는 노동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서정시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즉 노동이라는 소재의 사회적 중량감이 노동시의 존립 근거를 보장하거나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동시대의 노동시는 무엇이며 또 어떤 세계를 지향해야 하는가? 1970에서 80년대 노동자 시인들의 노동계급의 언어를 치열하게 구성하고 발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노동시 역시 노동자 계급의 취약한 삶의 자리를 탐색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발화할 수 있는 주체의 계급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계급 언어를 회복하는 작업과 함께 비계급 존재의 권리 언어를 확보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가능해진다. 즉 동시대 노동시의 시대적 감수성은 계급 언어와 권리 언어를 더불어 담보하는 미적 실천 속에서만 새롭게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세훈 시인의 몸의 중심이 흥미로운 까닭은 노동계급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아우르고 성찰하면서도 비계급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제자 몸의 중심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숨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정세영 몸의 중심 전문. 시인은 시집 몸의 중심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인식을 재확인하고 발언하는 작품을 제시하는 한편 비계급적인 존재에 대한 따뜻한 사유와 감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몸의 중심이 뇌, 폐, 심장이 아니듯 세상의 중심 역시 밤낮 없이 가동되고 생산되는 자본국가의 경제적 심장부가 아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난 곳인 것과 같다. 세계의 중심 역시 세계의 언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취약하고 부서진 삶의 존재와 자리라는 것을 정세훈의 시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노동시는 노동계급의 공통된 계급적 인식을 담고 있는 계급 언어를 타고 넘으면서 비계급적 존재의 상과 부서진 생의 조건까지 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언어를 구성하는 미적 형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자본의 정교한 통치 전략 속에서 노동은 여전히 혐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왜곡되고 있다. 노동 혐오 발언은 집단의 감성 체계와 원술 양식을 재생산하는 통치 전략, 다시 말해 국가 자본의 축적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동화 전략과 다르지 않다. 시는 지배 집단의 이러한 자동화된 정보 체계를 정지시키는 미적 파업을 감행한다. 특히 노동시는 국가 자본의 통치 전략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어긋낸다는 점에서 노동 혐오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핵심 무기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시는 자본, 국가의 규범과 질서가 어떻게 운영되고 영속화되는지를 몸으로 감각하는 반자본주의적 실천 양식이다. 노동시는 몸의 중심 혹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의 신음소리를 예민하게 감각할 수 있는 섬세하고 인간적인 촉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노동시를 거점으로 노동 혐오 발언에 대한 새로운 반격을 가할 차례이다. 우리의 시는 이미 장전을 마쳤다. 노동소설의 고노, 불가능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식인의 해결책은 재현에서 물러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 노동자의 지속되는 죽음,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이 글은 2020년 가을 황해문화의 원고 청탁을 받고 집필되었는데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김원종 씨가 가로자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칼 마르크스 자본에나 기술되어 있을 법한 15시간의 중노동과 인권유리는 서구 자본주의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던 19세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담론과 정책 지원은 언제나 뒷자리로 내몰린다.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상태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재구성하는 소중한 육체적, 정신적 해미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노동의 위상은 그리 숭고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노동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되며 그것은 노동자 혐오로 배양되며 전파된다. 비물질 노동 영역과 직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노동은 신성한 인간 활동이며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노동이 스스로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언어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물론 이는 각자의 직종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통일된 계급적 범주를 갖고 연대의 파트너로 지켜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본의 체제 유지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이 알티세리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영속화하는 교육, 언론,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 형식은 노동자의 계급 언어를 표백하고 순화하는 관리 언어로 가능한다. 지배계급은 관리 언어를 통해 노동하는 주체를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으로 순치한다. 노동자의 계급 언어 박탈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노동의 권리 언어를 통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권리 언어를 재구성하는 문화적 표현 양식을 노동문화이라 부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빛나는 성취를 1980에서 90년대 문학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허나 근자의 노동문학은 태부적 경향문학에 머물거나 담론의 공간에서 아예 사라진 듯하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러한 현상 진단은 지금까지의 노동문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노동의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기 질문에 더 가깝게 새로운 것은 언제나 냉철한 현실인식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왜 남성 작가들은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는가? 2020년 가을 내게 맡겨진 황해문화 문화 비평의 전체 취지는 대강 이러한 것일 테다. 그런데 황해문화 편집진의 원고 창작 내용은 난처하다 못해 도망치고 싶은 주제였다. 왜 남성 작가들은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평의 테마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남성 작가들이 왜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는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노동 문학은 상당히 한 정치미학적 성취를 거두었으며 기왕의 문학사를 창조하더라도 여성 작가에 비해 남성 작가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히려 많다. 다만 최근에 젊은 작가 중에서 노동 문제를 직접 다루는 남성 작가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2019년 노동을 키워드로 엮은 예솔로지 소설집 땀 흘리는 소설이 출간됐는데 김혜진, 김사혜, 김혜라, 서유미, 구병모, 김재영, 윤고은, 장강명 작가들의 면만을 보면 저자 8명 중에 우리가 남성 작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는 한 명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 문제를 다룬 남성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 현장의 문제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는 이윈희 소설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 작가들이 왜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느냐는 물음은 계량적 차원의 현상 추수적인 질문이 아니라 남성 작가들은 왜 노동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느냐는 비판적 언술이 담겨있는 기억으로 보아야 한다. 무시무시하다. 둘째, 작가의 상차를 기준으로 일련의 문학적 경향을 논하기에는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 나 역시 40대 중반의 남성 평론 작가로서 대상이 되는 소설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설사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만큼 떳떳할 자신이 없다. 또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성 남성 작가라는 이분법적 잣대에 근거하여 창작자의 소중한 문제인식을 모럴리티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평가할 수 있는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곤혹스러움을 안고 비평에 나서는 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윈희와 장강명이라는 문제적 작가를 만나게 된다. 참으로 난감하고 힘이 든다. 자칫 이 부족한 비평문이 한 인간의 치열한 삶과 작가로서의 훌륭한 문학적 여정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이 서사적 텍스트의 약점을 뒤척이는 비평이 아니라 노동 문제와 그것의 재현이라는 문학 비평적 곤혹을 함께 타고 넘는 문화적 대화이기를 바란다. 노동소설의 기록성과 부득이함. 소설가 이인희는 2016년에 펴낸 페어를 보다를 통해 만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에도 건너간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여름을 기록해줘 등의 장편을 발표하며 왕성한 필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의 여름을 기억해줘는 여러모로 주목되는 작품이지만 그것은 인간 해방과 대지의 생태 보건을 지향했던 마르크스적 기획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근작 텍스트는 노동자의 이름으로였다. 이 작품은 2000년대 이후 노동소설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노동문학 텍스트라 할 수 있는데 그 특장점은 바로 기록성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는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강주라는 허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회상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운동, 그중에서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형성 과정과 투쟁사를 핵심 소재를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일종의 후일담을 소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열정적 시간을 반추하는 감상적 소회가 아니라 실존 인물에 대한 기록과 증인을 바탕으로 인간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현재의 시간 속에 아카이빙하는 역사적 대화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노동자, 어영노조와 민주노조, 순응주의와 저항주의의 치열한 대결 과정은 인간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유물론적 역사 해석의 문화적 재현 방식이자 이민희 소설가가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피입진성 있게 형상화하는 서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단체가 다채로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기량하고 연대하며 분열하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가와 관리자에 대한 굴종과 분노, 저항과 승리, 패배와 성찰의 과정 전체가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이름으로는 자신의 육신을 인간 존엄의 뜨거운 불씨로 점화시킨 실존 인물 양봉수 열세의 희생적이며 체제 전복적인 저항 정신을 중심에 놓고 있다. 봉수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절망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민주진영의 노동조합원 저항과 연대의 불꽃을 되살려내게 되며 주인공 강주 역시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버리고 투쟁의 길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안주하며 살 수 없는 변현적 모험담은 양날의 칼이다. 자기 자신의 일상을 전장의 공간에 재구축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각자의 삶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좋겠지만 대체로 그러지 못한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생활 여건은 곧장 가족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파고든다. 인용문을 보자. 가서 자라. 속 뒤집어 놓지 말고 얼른 안 가냐?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판인데 잠이 와.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노조일 좀 하지 마. 회사에 윗부에서 좋은 거 없잖아. 안 그래? 연병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인간이 여기 있구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세상 이치를 알고 살아라. 혼자만 살겠다고 잔머리를 굴려대면 다 죽는 거야. 이 밴댕이 소갈딱지 옆에 내야. 어여 들어라. 들어가 자라. 무슨 일 있어도 너 굶기지 않고 개벽이 학교 잘 다니게 해줄 테니까. 어허, 더 이상 떠들지 말고 들어가라니까. 큰 소리 터지기 전에. 아내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하자 강주가 말을 막고 노려봤다. 미겨운 강주의 기세에 눌려 일어났지만 양칼지게 한마디 내뱉고 돌아섰다. 이휘인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부분. 주인공 강주와 그의 아내 미경의 대화 장면이다. 강주는 봉수의 죽음 이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되며 폭행 혐의로 징역까지 살게 된다는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생계를 잇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된다. 픽자의 낮은 젠더 감수성으로 페미니즘 이론의 교훈을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 장면에서 남성 작가가 노동 문제를 재현하며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목격할 수 있다. 1980에서 90년대 노동운동의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소설에서는 아내, 어머니, 술집 여주인과 같은 여성 캐릭터가 수동적이거나 투쟁의 보조자료만 묘사되고 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서 여성의 저항적 이미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는 구속 수배자 가족 협의회의 어머니와 아내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위한 가족 대책위 대표인 이영린 그리고 정부와 야합하는 노조위원장을 비판하는 여성조합원의 목소리가 잘 드러난다. 다만 이 부분은 전체 소재의 분량과 구조를 고려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부득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가 자본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을 남성적인 것에 육체적 정신적 대결 일면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강주의 아내 미경이 순간 노동운동에 대의에 무지한 악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직접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이름으로 해서는 사나이라는 표현이 수차례 강조되고 있다. 가족의 생계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아내를 힐난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장면에서 어쩌면 강주의 투쟁은 이미 자초되고 있는지 모른다. 강주 비경의 어긋난 의사소통은 자본가의 비민주적 기업과 운영과 불합리함에는 분노하면서도 가족의 대화 구조를 수평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는 모순적 사태를 보여주는 서사적 측면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페미니즘 이론의 적용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그런 감수성과 이론적 수용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차나 세대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대의 국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폭력과 억압을 어떠한 태도로 함께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인희 작가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이혼 후 폐인이 되어버린 강주가 아내의 빈자리를 짝게나마 감각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일상을 전장의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폭발적인 정령과 희생 의지를 요청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번번이 남성적 쟁투의 희생 의례로 활용되어 왔다. 인간 노동의 존엄과 가치라는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의 현장으로 자기 몸을 투신하는 희생자의 형상이 남성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조지 엘 모스가 전사자 숭배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남성의 숭고한 형상은 사내 다음의 형태로 상징 조직된다. 그것은 언제나 여성을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존재로 그리고 공적인 영역의 바깥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신성가족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극과 가정은 상동관계를 지닌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남성 작가들이 손쉽게 노동 문제에 관한 현실적 전망을 직조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서사적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부득이한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득이함의 문제적 측면을 새로운 노동 문학의 가치로 재구성하고 청초해야만 남성, 여성, 구세대, 신세대의 분별을 넘어서 인간 존중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소설의 확장과 머뭇거림. 이어서 장강명 작가의 산자들로 논의를 확장해보자. 이 소설집은 노동자의 계급대정을 초점에 둔 노동자 문학과 달리 아예 먹고 사는 문제 전반으로 이야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인식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설명, 태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은 노동 가치설을 부정한다. 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장가명은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을 통일성 있게 구현하는 노동 가치론과 계급 투쟁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는 작가 특유의 냉소적인 현실 감각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유형과 지위 역시 취업자와 실업자, 관리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정규직과 도급직, 인턴과 알바 노동자,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할되면서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은 비계급화되어 버렸다. 통일한 계급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불안정한 노동자를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를 수 있다면 장강명의 산자들은 이러한 서사의 한 축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노동문학에서 담아내지 못했거나 담아낼 수 없었던 장삼이사의 생존 문제를 다채로운 소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1부 자르기, 2부 싸우기, 3부 버티기의 제재가 되는 알바 노동, 대기발령, 구조조정과 해고, 자영업과 무한 경쟁, 철거의 문제와 빈부격차, 취업준비생과 대외활동, 감정 노동자와 예술 노동자의 생계 문제 등의 구체적인 모티프다. 장강명은 산자들에서 생계의 문턱을 어떻게 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지에 관해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는 작가를 조금은 멀리 떨어진 관찰자의 시좌에 위치한다. 공장마켓과 같이 생산직 노동자와 관리직 노동자의 시점을 교차시키며 각기 다른 입장을 충돌시키고 있는 작품이 대표적인 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단호하게 기록되며 탄탄한 정념으로 결집되어 있는 이윈의 노동자의 이름으로와 달리 장강명의 연작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은 간접 화법에 가까운 시점으로 진술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하소연하듯 혹은 현장의 목소리를 인터뷰하여 전달하듯 각자의 사연을 엮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무력감을 느껴진다. 비판이 아니다. 필자 역시 문학을 하며 겪고 있는 실천적 어려움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의 문터, 그 치열한 삶의 경계를 맴돌고 있는 작가적 머뭇거림과 주저함은 분명 윤리적 태도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것의 현실 효과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다. 장강명의 근작 소설은 기존의 노동문학과 분별되는 새로운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자들의 수록된 작품은 기존의 노동서사에서 진상처럼 남아있던 남성적 투쟁사를 벗어나 있으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단순한 선악 대결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하지만 비계급적 존재가 된 알바 노동자, 취업자, 해고자, 자영업자, 철거민, 취업준비생 등의 입장을 각자 도생의 풍속화로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소설과 문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보여주기만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가혹한 삶의 굴레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생존 조건일 뿐인 것이다. 사회구조적 불평등한 개인의 노력과 마음씀으로 극복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닐까? 대안과 전망 없음 소설이 한국 사회의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예민하게 보여주는 세태 묘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니 어쩐지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 굳이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의 서발터는 말할 수 있는가의 복잡한 논의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삶을 대리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나 지식인과 예술가의 책무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청조하는 데 있다. 이는 문학예술로서의 미학적 성취나 섣부른 윤리적 포스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에 기입되어 있는 시대적 불안을 자기 작품을 통해 충돌시키는 자기 부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인이의 부득이함과 장감명이 어쩔 수 없을 사이에서 나를 비롯한 남성 문학가들의 새로운 길이 모색될 수 있다면 두 작가의 작품은 충분히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불의 사보타지 황규관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시는 언어를 통해 새로운 감수성을 이반하는 문화적 실천이다. 시를 고고한 지성의 산물이나 순수 예술로만 규정하지 않는 까닭은 문화가 교양의 축적물이 아니라 생활 양식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는 기성세대의 감정체계를 교란하고 절단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직조하는 수행적 언어가 된다. 이 현장 비평의 텍스트가 되는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 역시 그러하다. 황교안의 시는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과 언어를 사수하기 위한 시적 응징과 함께 프레카리아트의 취약성을 응시하는 시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근작시지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에서는 자본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기각하는 시적 탈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전체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집은 거꾸로 4부부터 읽어야 한다. 시인은 자본국가의 합종 연행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있다. 자본국가라는 용어가 성립 가능한 것은 국가는 부르주아의 위원회의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잉겔스가 루트비 포이어바우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존재는 불가피한 요소를 현원한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말이 창궐하고 있지만 기실 자본주의의 수탈 메커니즘은 일국적 통치체계의 견고한 후원체계 속에서 가동된다. 시인은 근대적 사법기관과 정치 제도가 지배 질서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국가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역시 국민국가의 주체 훈육장치로 제도화되어 버렸다는 것, 장구한 계급투쟁의 역사와 의의를 폄훼하는 게 아니다.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저항의 형식이 오히려 지배계급의 권익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본의 관리 언어에 포섭된 노동운동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인식과 프레카리아트의 부서진 삶을 대의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전체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인간의 여전히 자본,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줄때 그것은 단순히 현존재의 육체를 만무시키는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음 세대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사실이다. 한시가이라는 시에서 보듯 노동자의 계급 생존권은 맹아적 자본주의 시기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야만의 시간은 존속되고 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기까지는 통상 노동시라는 분류되는 문학 범주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황교안의 시가 기존의 노동시와 분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낭만적 몽상이 아니라 냉소적 이성을 시 무게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의 전반적인 어조는 시니컬한 톤으로 이루어져 있다. 투쟁과 승리에 들뜬 정념이 아니라 차갑게 침전하는 냉소적 상실감, 그것이 황교안 씨의 장점이자 독자를 사유의 숲으로 인도하는 힘이다. 1부와 2부에서 수록되는 불의 시편이 대표적입니다. 불의 상반된 속성을 지적한 이는 가스통 바슐라르이다. 불은 낙원이자 지옥이다. 또한 불은 부엌이며 종말이며 선한 신이자 악한 신이다. 불은 스스로에게 모순될 수 있다. 시인 역시 불의 모순적 사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총파 불의 시대, 불에 대하여 아름다움이라는 느린 화살 등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불은 크게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것, 돈이 안 되는 불에 대하여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도구적 이성의 바탕을 둔 근대 자본주의 생산적 동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후자는 인간과 대지의 조화로운 관계와 근원적 생명력을 의미한다. 후쿠시마 혹은 체르노빌의 아궁이의 대조적 이미지는 이를 방증하는 구체적 심상이다. 불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아름다운 선물이다. 불을 통해 인간은 따뜻한 거처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수탈했으며 과잉된 욕망의 생산과 축적 도구로 불을 이용했다. 정말로 문제적인 것은 인간이 불의 폭주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근대 자본 국가의 생산 속도는 강의 흐름과 대지의 숨결을 끊어 놓았으며 생태계 교란과 파괴는 물론 인간의 반성과 사유 능력까지 마비시킨 것이다. 아름다움이라는 느린 화살과 성이라는 시에서 보듯 무한히 타오르고 전멸하는 불, 빛은 인간이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갔다. 이는 단순한 시간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황금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던 유토피아가 끝장난 곳. 독자의 한 삶으로서 이번 차는 그냥 보내자가 세심하게 잘 짜져 있는 시집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대목이다. 1부와 2부의 시편들이 인류 문명이 파괴한 대지의 실상을 디스토피아적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3부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시적 화자의 유소년 시절을 연대기적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가문 40년 전의 옛집 강물 쌀세포대 소년을 위하여 국수 한 그릇 위대한 유산
눈, 떠나지 않는 시간 등이 대표적인데 이 작품군은 현대인의 그런저 상실감을 보여준다. 오해하지 말 것은 3부의 시급편은 나이브한 문명 비판이나 과거 회귀와는 무관하다. 시인은 고향의 풍경에서 인간의 대지 이화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노스텔지아의 시공간으로 복원하지 않는다.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시적 징조가 고향에 대한 낭만적 귀환이 아니라 귀향의 불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방증이다. 그렇다면 황규관의 시가 고향 상실과 귀향의 불가능성을 노래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자본의 팽창성을 추동하는 진보적 시간을 전달하는 하고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근대 자본 국가의 경제적 발전주의는 개발과 혁신을 명분적으로 전통적 생산 양식을 후진적이고 낙후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한상은 돌림병이 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근대 자본 국가의 미래주의는 어제와 오늘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가장한다. 시인은 이런 세상을 불의 시대라 명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국가의 탈출선을 정초하는 일은 결국 불의 세계와 단절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불에 관한 질문이 필요한 까닭은 이 때문이다. 서시격에 해당하는 총파업은 인간과 대지의 숨결을 회복하지 않은 불복종의 언어이다. 불의 시편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불의 질주가 아니라 불의 파괴이다. 그러나 시인의 현실 인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회의적이고 매우 냉소적이다. 그 이유는 불의 실체를 직시하고 고발해야 할 예술조차도 문화산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학교와 종교, 노동가 조합과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시조차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 기능한다는 고백은 진솔하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 않는가 안타깝지만 시인은 그럴 수 없다. 아니 그러려면 시인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 국가 자본에 포섭된 삶의 양식이 다른 생의 가능성을 말소한다는 사실이 시인의 눈에는 다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시인은 독자를 아프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 인간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제가 아니라 비료한 세상과 충돌하고 불화하는 진실의 폭로자이다. 그래서 시인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다. 황규관 시인과 함께 불의 시간을 끝내자. 자본의 속도전에 편승하지 말자. 이번 차를 그냥 보내자. 그대와 함께라면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본의 언어를 전달하는 시의 독. 양하정, 푸주간집 여자. 양하정의 시는 사물과 기호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녀는 말의 일상적인 협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몸에 기입되어 있는 지배적인 언어 감각을 단절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사물에 강제되어 있는 획일적인 기호를 탈각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사물 자체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양화장의 시는 사물과 기호의 인위적 협약 관계로 해방시키는 자유와 사랑의 실천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시라는 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의 언어 감각이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경제 체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대신하는 언어 감각의 이자 의사소통 방식이다. 자본은 주체의 언어를 화폐라는 기호로 대체하여 순화시킨다. 이는 자본주의나 금융자본주의와 같은 정치 경제학적 이론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시에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절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인의 말 자체가 아니라 시인의 단독성에 의해 포착된 자본의 흐름과 자본주의적 언어 감각이다. 시는 자본의 감각에 맞게끔 재현되고 재생산되는 기호 표상을 지전 즉 나의 푸른 하느님이라고 부른다. 세종대왕이 그려진 고액권 지폐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이미 성화의 대상이 되었다. 서로의 말을 나눔으로써 소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추상적 화폐를 통해 교환하는 자본의 집적체가 된 것이다. 이체 화폐는 곧 공통의 교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이자 사물과 사람의 개성을 말살하는 부의 복제 장치이다. 시인은 자본의 언어에 의해 포섭되어 규격화된 삶의 형식을 거부한다. 그것은 현대인의 성형 욕망과 복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는 시편, 특히 호스트와 푸주간치 여자의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양화장 시인은 여성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 말을 판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품과 같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사물도 상품화의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 역시 저울 위에서 갑이 매겨지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여성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핏빛으로 날선 칸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양화장 시인은 이런 사회를 서툴러서 즐거운 마술사들의 세상이라고 말하거나 모든 것이 살해되고 모든 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느라고 회해한다.
서로가 서로를 표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냉소인 것이다. 타인의 외향이나 말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복사의 방정식은 기호 자본주의의 재현 시스템 혹은 재생산 체계와 다르지 않다. 자본의 언어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 포용망은 촘촘하며 견고하다. 그래서 시인은 시라는 톱을 통해 그것을 절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 언어가 기획하고 구성하는 기호, 사물의 안정적인 협약을 파괴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다. 이와 같이 양화장 시의 새로운 언어 감각은 자본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기각하는 치열한 시적 응지연의 결과이다. 시인은 자본의 언어가 유도하는 길, 즉 내비게이션의 언어가 안내하는 행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시인은 자신의 말을 통해 새로운 길을 내고자 한다. 그래서 양화장 시인은 내비게이션을 버리고 혼자서 가는 먼 길을 택한 수행자와 다르지 않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삶의 경로는 브레이크 없는 길이자 갓길이 없는 무한 질주의 반복이다. 시의 언어는 자본주의 질주를 정지시킨다. 자본주의 언어 감각을 어긋내고 절단함으로써 새로운 만물을 여는 세계의 이성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시의 역할인 것이다. 시는 자본 언어의 질서를 각자의 몸에 체득하고 정착하는 재현의 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매듭짓고 묶는 사물 기호의 협약과 계약 관계를 먼저 부여하는 문화적 응전 양식이다. 푸른같이 여자는 통상적인 사회적 시학적 규칙과 법규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물론 시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인 톱은 그것을 절단하는 자본의 언어가 강제하고 있는 사물과 기호의 계약 관계를 백지화하는 자르기 역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양화장 시인의 부축하지 여자는 자본 언어에 예속된 삶으로부터의 탈주를 감행하는 해방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물과 기호의 불화를 조작하는 시적 작업은 해석의 난해함을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자본의 언어가 구축해 놓은 삶, 말과 단절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양화정 시인은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호러의 정체 숨은 공부를 식별하는 말 김효연 무서운 이순씨 시는 언어예술이다. 언어에 문법이 있듯 예술에도 규칙이 있다. 다만 일상 언어의 규범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언제나 인간 의사소통의 문법 체계를 배반한다. 역설적이지만 시적 언어는 예술적인 것에 질서의 통념을 기각하고 새로운 자유와 감각을 정조하고자 할 때 오히려 가능해진다. 김효연 시인의 구름의 진보적 성향, 이 사물과 존재의 속성을 은폐하는 지배적 언술체계에 대한 시적 봉기였다면 두 번째 시집 무서운 이순 시인은 자동화 내 언어 관객의 스크라이트를 일으키며 사회적 안정망 바깥으로 내쫓긴 존재를 감지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사회적 탐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존재를 세심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동시대의 시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무서운 이슬씨를 읽으며 현대시의 두 가지 과제를 탐사하는 시인의 신미안을 마주할 수 있다. 시인은 첫 시집에 이어 세 작품에서도 기성세대의 의사소통 문법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시격에 해당하는 깍두기를 쓴다는 비롯하여 푸른 뱀, 소리를 끌다, 알맹이는 다 어딜 갔을까, 우연한 교향곡 클라이막스, 통영이나 히말라야, 하지만 결투, 궁금해, 예술활동, 시 등이 대표적이시다. 이들 작품이 일반 언어학의 랑그 체계를 기각하고 비틀며 현대시의 언술행위를 메타적 차원에서 성찰하고 있다. 언어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중요하다. 이는 시 텍스트가 값싼 소재주의에 머물지 않도록 촉구하는 심미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시의 텐션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시적 언어는 자연미와 분별되는 예술미를 강조하기 위한 미적 형식일 뿐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적 자유분방함이 말의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지성적 작용이기도 하다. 깍두기는 쓴다 해서 보듯 언어적 탐구를 포기한 말은 지배 질서의 언어적 위계 구조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자법은 단순한 글쓰기 규범이 아니라 순환된 도덕률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문학 창작의 일반 원리와 방법에서 탈피하고자 분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적 주체의 개성은 희화된 형태로 썰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쓰기는 본래 창조적 행위이다. 하지만 글쓰기의 습벽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시인의 비판적 상상력은 마모될 수밖에 없다. 시 창작은 수사학과 문장론에 대한 망각과 폐기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시적 언어에 대한 쇄신 의지를 동반하는 일이다.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서적적 판단은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세계와 자아에 대한 반성적 태도에 의해 가능해진다. 시의 언어는 올바른 어법과 순환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가 아닌 탓이다. 시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 의례를 적극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없어 일상적 단맛 체계 속에서는 감지하지 못하는 존재를 식별한다. 소리를 끓다 해서 보도 시인은 검은 나라의 소리를 감지하는 감별사이며 그 잡다한 색의 내력이 결국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입증하는 대리자이다. 서정시에 대한 입장과 논리는 다양하겠지만 시인의 책무는 다를 수 없다. 시는 사회적 소통체계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발화시킨다. 굳이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를 쓰는 사람은 자신의 감성과 지성을 총동원하여 시적 대상을 섬세하게 인식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김효연 시인은 사회적 커뮤니티에 포함되지 못한 취약한 존재를 고르고 폭넓게 살피고 있다. 꿈꾸는 문신, 로마의 휴일, 분유, 어쩌다 잡, 햇살론, 머나먼 가족, 폭염은 모른다, 오빠, 성급한 간판, 조르기를 잘하면, 아마조네스, 무서운 이순씨, 컵라면 구의역 9-4번 승강장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꿈꾸는 문신에서 보도 누구에나 주홍글씨처럼 새겨진 슬픔의 내력이 있다. 각자의 육신에 새겨진 문신도 강렬하지만 마음에 새겨진 문신은 더더욱 지워지지 않는다. 시가 마음의 문의를 독해함으로써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정추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효연의 시가 속류 모더니즘 시학에서 강조하는 기교적 기술주의와 변벌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푸른뱀이라는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인에게 중요한 것은 서정의 형상과 위상이 아니다. 대지와 인간의 고통에 무감한 서정적 초월이란 기실 언어적 미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줌의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디스토피아적 역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때문일까 시인은 현대시의 특징을 아픔을 있는 통점이라고 비판한다. 시가 부조리한 세상을 찌르고 타격하는 말의 힘을 상실한 채 세계와 인간의 아픔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 시인에게 이보다 더 큰 공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통렬한 자기 반성이야말로 무서운 이순신의 시적 특장점이다. 이순신은 혈육을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평생 동안 그러나 착하디 착한 이순씨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오히려 섬뜩하고 무섭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여성, 부모에 대한 착취가 숭고한 희생 마음으로 고양되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에 대한 식민화와 숙탈은 매선 폭력이 아니라 자동화된 감정체계에 의해 재생산되고 영속화된다. 그러므로 이순씨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숭고의 역사가 아니라 축적된 착취라고 할 수 있다. 루이 알티세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은 직접적인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장치이다. 이것이야말로 숨은 호러의 정체이다. 시인은 숨은 공포의 감별사이며 시적 언어는 자본가와 권력자에 의해 구별된 지배적 언술체계를 절단하는 무기이다. 우리는 시를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적인 것이나 언어적 사건을 통해 지배 권력의 감상체계를 교란하고 기각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향을 모색하는 실전적 행위이다. 물론 현대시는 단순한 묘사를 거부하는 표현 양식에 독자의 감상과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 언어학의 규칙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세계의 실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김효연의 시는 진짜 공부를 식별하고 직시하는 눈이 되어진다. 꿈꾸는 로컬리티, 코로나19 이후의 지역 문화예술, 코로나 사태가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 뉴노멀이라는 용법의 보편화에서 알 수 있듯 전 지구적인 감염병은 인간의 일상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예술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예술적 사회와 실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 문화 생태계 전반이 위기다. 공연과 전시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접촉과 비접촉적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예술의 사막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